안녕하십니까.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인사드립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전부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4만 명 특집으로 제가 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설 미중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 미중 전쟁을 제가 일주일 전에 올렸었거든요. 올렸다가 1시간 만에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 내린 이유가 미중 전쟁에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 새마을의 날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댓글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댓글, 비방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민감했던 부분을 제가 제거하고, 다시 이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진명 작가님은 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걸 소설로 풀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거든요.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그 사이드 공부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어떤 기관이나 단체라는 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남을 막 비방하거나 원색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출판사로부터 제가 협찬받은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소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나올 당시는 못 읽어보고 작년에 이 소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런 환경도 어느 정도 배경이 돼가지고 유엔의 국제기구들도 소개되고 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4만 명 돌파 기념으로 이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거창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미국과 중국은 G2 국가로 전 세계 경제를 나란히 좌지우지하는 국가가 아닙니까? 제목부터가 우리의 호기심을 이끌기에 아주 충분하죠. 이 소설은 또 작년에 출간된, 그리고 저자는 김진명 님입니다. 김진명 작가님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소설을 쓰시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미중 전쟁도 역시 그 한반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은 소설의 범위를 넘어서 단순한 소설의 범위를 넘어서 김진명님 개인의 목소리가 다분히 녹아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김진명 작가의 어떤 개인의 목소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항상 미국과 중국, 일본의 눈치를 보는 식으로 흘러왔다. 미국이 화내면 미국을 달래다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중국을 분노케 하고, 중국으로 달려가서 중국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 다시 미국의 배신감을 초래한다. 이것은 의사결정 메이커의 결정력 부족이다 라고 김진명님은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 잔망경이라고 있죠. 물속에 몸을 숨긴 채 물 밖으로 거울만 잠깐 내놓고 눈치를 보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김진명 작가님은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결론은 그러면 뭐냐? 빠른 결단력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원칙과 입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 소신으로 국내의 보수도 진보도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모두 이끌어 가야 한다. 특히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더 된다고 김진명 작가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 배경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은행에서 김인철이라는 특별조사관을 비밀리에 비엔나에 위치한 세계은행 지부에 침투시키면서 검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파트부터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대부분의 소설이 그렇듯이 미중 전쟁은 우리에게 소설이 가지는 재미뿐만 아니라 많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세계은행,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국제원자력 기구까지 이 소설에는 나옵니다. 제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일을 하면서 이곳 세네갈에서 여러 국제기구에 일하는 직원들 만나면서 국제기구가 뭔지, 국제기구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느끼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왜 국제기구에 한국인이 거의 없냐라는 거죠. 우리 한국도 이제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으로서 회비도 많이 내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인 직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국제기구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세계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탄생한 유엔 산하의 국제금융기관입니다. 유엔이라는 게 애시당초 왜 태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는 정말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정말 이런 전쟁 같은 거 하지 말자. 전쟁을 하면 모두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만은 우리가 꼭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탄생한 게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이 탄생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제3세계, 전쟁하고 폐허가 된 국가들을 돕고 또 제3세계를 돕자.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유엔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은행입니다. 월드뱅크죠. 월드뱅크의 의장은 미국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유럽이 가만히 있질 않죠. 야, 미국 너희끼리 다 해먹냐? 우리는 뭐냐? 하면서 다시 국제기구의 왼팔을 만들었는데 바로 IMF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1997년도에 IMF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IMF라는 이름은 한국인에게도 아주 친숙하게 들립니다. IMF의 원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계 환율, 국가 간의 외환 거래, 환율을 어떤 컨트롤하는 기구로서 IMF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유엔 산하의 오른팔은 세계은행, 왼팔은 IMF를 운영하면서 금융 권력의 이권을 미국과 유럽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세계은행의 목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빈곤 구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총재로 한국인 김용 총재님이 6년간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원래 세계은행 총재의 임기는 5년인데요. 5년에서 한 번 더 중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를 하는데 김용 총재님은 6년을 하고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015년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기후협약에 미국이 그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김용 총재가 프랑스 파리의 기후협약을 어떤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용 총재를 임기 6년 만에 해고를 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이런 내용도 이 소설에는 이제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프랑스 파리의 기후협약의 내용은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이 지구는 망할지도 모른다.
지금 과거 100년 동안 1도 상승했는데 이제 앞으로 1도만 더 상승하면 지구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한다. 왜냐하면 2도 올라가면 앞으로 뭐 5도, 6도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간다는 거죠. 주변에 산불이 나가지고 다시 지구가 가열화되고 그러면 온도가 더 올라가고 이게 자꾸 얼음이 녹고 이러면서 이제 2도만 더 올라가면 2도가 어떤 그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2도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2도 올라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프랑스 파리 기후 협약의 주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절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제 탈퇴를 해버렸죠. 세계은행이 개도국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면서 중간에 브로커들이 이 돈을 가지고 높은 이율을 노린 단기 투자 놀이를 합니다. 한머니라고 불리죠. 이 단기 투자 자금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흘러 들어갔고 때때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조세 피난국인 케이맨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 한마디로 자금 세탁인 거죠. 김인철은 세계은행의 핵심 조사 요원으로 각종 금융 범죄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엔나로 몰래 잠입한 김인철이 페터 요한슨이라는 브로커를 만나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슨은 갑자기 자살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김인철 혼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이 돈이 제3 인베스먼트의 이브라힘이라는 아랍계 인물의 결제를 통해서 흘러감을 알아냅니다. 또한 이 제3 인베스먼트가 미국의 셰일 석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10배의 수익을 올린 것도 알아냅니다. 엄청난 비밀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인철은 혼자서 이브라임이라는 인물을 추적하다가 사프란이라는 아랍인이 경영하는 바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죠. 정말 사프란이라는 것은 어떤 도둑 소굴하고 같은 곳입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간 김인철이 그 아랍인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거기서 목숨을 잃을 뻔하는데 이때 김인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최이지라는 여자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입니다. 김인철은 최이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는 별다른 고백 한번 못하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이후 그 워싱턴과 한국을 오가면서 두 사람의 러브 라인이 이 소설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국 월드뱅크의 자금이 제3세계를 도우라고 줬는데 중간에 어떤 브로커가 이 돈을 가로채 가지고 한머니로 투자를 해서 아주 불법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자금 추적에 FBI도 등장하게 됩니다. 김인철은 FBI하고 최이지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는 스토리인데요. 정말 개의 장마다 아주 긴장감이 흘러 넘칩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풍계리에 수소폭탄 실험을 위해서 10km에 달하는 땅굴을 몰래 팝니다. 결국 수소폭탄의 위력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 사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시킵니다. 트럼프는 무력을 동원하여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공격 명령을 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할 것을 염려하여 좀 머뭇거립니다. 이런 장면에서 각종 미사일에 대한 명칭과 특징들 김진명 작가들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스토리,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그런 것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소설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어떤 다국적 소설입니다. 미국도 나오고요. 러시아, 아랍, 오스트리아, 케이맨, 그리고 한국. 마치 이 소설 한 권을 읽으면 세계 여행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주요 인사들은
실존하는 인물을 썼기 때문에 아주 친숙하면서도 더욱더 긴박감이 넘쳐 흐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북핵 문제를 다루니까 한국인이라면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미중전쟁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단 하나 있는데요. 소설 정말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김진면 작가님의 치밀한 스토리 전개는 물론 그의 박학다식함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추리소설의 재미뿐만 아니라 어떤 교양서로서도 이 책을 아주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진명 작가님은 소설 미중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아시죠?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되면 안 된다. 진정한 리더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뺄셈 정치라는 게 있어요. A는 이래서 안 되고 B는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모두 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진다. 한마디로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뺄셈 정치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속 구성원들의 단점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프로라면 장점을 살려나가면 됩니다.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도 프로야구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이런 걸 항상 느낍니다. 한 팀의 리더가 감독이지 않습니까? 감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선수는 만능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도 잘 치고 달리기도 잘하고 홈런도 잘 치고 이런 선수는 없습니다. 공도 잘 던지고 이런 선수는 없죠. 프로야구에서 달리기를 잘하면 대주자로 이용하면 되고 안타를 잘 치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면 1번 타자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홈런을 잘 치면 4번 타자로 기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바로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모니 아니겠어요? 저도 이곳 세네갈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아프리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씩 깨우쳐 가게 됩니다. 오늘은 소설 미중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역할, 김진명 작가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